파리 생제르맹이 안필드에서 정말 기적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페널티킥에서 4대1 리버풀이 누네스와 커티스 존스가 실축을 하면서 승부차기에서 결국에는 8강에 올라갔어요. 리버풀을 꺾고. 근데 요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홈에서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2차전이 안필드 원정이고 안필드에서는 어렵겠다라는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놀라운 건 안필드에서 오히려 리버풀을 압도했습니다. 경기 기록적으로도. 일단 골 기대값을 보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2.56골, 리버풀이 1.64골이에요. 이것도 이제 리버풀이 조금씩 따라온 거고 전반전이나 후반전 이럴 때 보면 조금씩 파리 생제르맹이 더 이제 경기를 잘 운영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도 4번 대 2번 확실히 앞서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골 기대값이 1.97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안필드 원정을 왔던 팀들 중에 가장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이 안필드 원정이라는 곳이 홈에 대한 분위기도 워낙에 좋다 보니까 힘든 곳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오히려 안필드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리버풀을 꺾고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제 어떤 면이 있었냐면 역시나 또 덴벨레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안필드니까 리버풀이 전방에서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 가서는 리버풀이 오히려 약간 수비를 했죠. 약간 수비를 하고 오히려 이제 오늘 경기는 안필드 본인들의 홈이니까 전방에서 압박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압박이 들어갔을 때 최전방에 있는 빠른 선수들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그리고 하키미까지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선수가 앞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리버풀이 올라올 때 그 뒷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전략이 오늘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최전방에 있지만 리버풀이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강하게 겁니다. 요런 순간에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내려와서 미드필더를 도와주죠.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내려온다고 해서 코나테라던가 반다이크가 끌려 나간다 라고 하면 그때 흐비차와 바르콜라가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덴벨레 쪽으로 볼이 가면 덴벨레가 아무리 수비수가 달라붙어도 여기서 탈압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안필드에서 초반에는 사실은 리버풀이 전방에서 한번 압박을 강하게 걸어보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탈압박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참 재미있는 점이죠. 득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리버풀이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의 흐비차, 덴벨레, 바르콜라 이 3명의 선수와 올라오고 있는 네베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탈압박을 하냐면 흐비차가 측면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아놀드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끌어낼 때 가운데 있었던 네베스가 아놀드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베스를 맡고 있었던 중앙 미드필더인 소보슬라이가 네베스를 따라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공간을 순간적으로 네베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었던 덴벨레가 요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여기가 열리니까. 그래서 한 번에 덴벨레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요 다음 장면을 보면 흐비차가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요. 네베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덴벨레가 앞으로 내려오는데 덴벨레가 내려올 때 뒤에 있었던 코나테가 순간적으로 네베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네베스를 따라서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덴벨레를 놓쳤죠. 그래서 덴벨레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편안하게 덴벨레가 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덴벨레가 내려와서 기점이 되어주면서 볼을 잡고 돌아서게 돼요. 길이 열렸죠. 길이 열려서 덴벨레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덴벨레가 볼을 잡는 순간 오른쪽에서 바르콜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온 네베스가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밀고 들어가다가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바르콜라에게 측면을 허용해요 리버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밀고 나갈 때 덴벨레가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이게 덴벨레 제로톱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바르콜라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데 덴벨레가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요. 앞쪽으로. 이것도 이제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덴벨레가 코나테를 앞에 두고 뒤로 스피드를 붙여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콜라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덴벨레를 보고 찔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고 코나테가 덴벨레가 워낙에 빠르니까 덴벨레를 따라가다가 슬라이딩 태클로 바르콜라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덴벨레에게 부담감을 느껴서 끊어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끊어냈어요. 그래서 덴벨레는 달려가고 있는데 코나테가 제대로 못 끊어내니까 덴벨레가 달려가면서 코나테가 끊어낸 볼을 득점으로 만들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뒤에서 덴벨레가 뛰어가니까 코나테가 부담을 느껴서 패스를 끊어냈는데 제대로 못 끊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편안하게 달려들면서 득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번 시즌에 덴벨레가 최근 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간 다음의 장면이긴 한데, 연장전에는 오히려 리버풀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그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파리 생제르맹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주말 경기도 로테이션 돌렸고 리버풀은 주말에 로테이션을 그렇게까지 많이 돌리진 못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파리 생제르맹은 선발 라인업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가 파초, 바르콜라, 네베스입니다. 딱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3명도 파초를 제외하고는 네베스와 바르콜라가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됐죠. 반대로 리버풀은 주말 경기였던 사우스햄튼전에 선발 명단을 보면 치미카스, 커티스 존스, 누네스, 파리 생제르맹과 다르게 3명을 빼고 모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린 파리 생제르맹, 크게 돌릴 수 없었던 리버풀,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약간 미드필더 라인을 두텁게 만들고 먼저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슬금슬금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이 가운데 공간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때 덴벨레가 전방에서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덴벨레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덴벨레에게 순간적으로 누네스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근데 누네스가 원래는 뒤에 있었던 네베스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네스가 덴벨레를 압박하러 올라가니까 덴벨레가 볼을 잡자마자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게 되니까 덴벨레의 도움 때문에 한 번에 탈압박이 되면서 여기서 전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정말 극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 덴벨레 제로톱에서부터 나온다. 실제로 이 기점이 됐던 경기가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거든요. 그때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로 이야기를 했죠. 제로톱을 쓴, 펄스나인을 쓴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가 계속 한 명 많아지니까 이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 바르콜라, 흐비차 요 3톱이 되면서 정말 이 세 선수가 계속 스위칭을 해요.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버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이니까 달려드는 수비를 초반에 했어요. 달려드는 수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덴벨레, 바르콜라, 흐비차가 있습니다. 3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키미가 오히려 약간 올라가서 하키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버풀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플레이가 시작되냐면 바르콜라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왼쪽 풀백인 로버트슨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어당길 때 덴벨레가 가운데 있다가 요 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바르콜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로버트슨이 올라오는데 그때 덴벨레가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반다이크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하키미가 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그동안 엘리케 감독의 축구에서 계속 스위칭이었잖아요. 올라가서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 하키미 뭐 중간중간 두에가 나오거나 이강인이 나올 때도 계속 뭔가 정해져 있는 위치가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위치가. 이게 드디어 실험실을 거쳐서 완성도가 높은 전술로 탈바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하키미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 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르콜라가 일단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었던 네베스가 또 뛰어 올라가요. 스위칭이 또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바르콜라가 내려오고 덴벨레는 올라오고 하키미는 중앙에 있을 때 그 순간 네베스가 요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르콜라가 뛰어들어가는 네베스한테 패스를 주죠. 그 다음에 네베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볼을 잡아요.
그러니까 네베스가 볼을 잡는 순간 뒤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왜 만들어졌냐? 앞쪽에서 덴벨레가 달려가면서 반다이크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코나테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뒤에 있다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베스가 기점이 되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바르콜라한테 줍니다. 그래서 바르콜라가 달려나가면서 볼을 전진시켜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올라갈 때 오른쪽에서 덴벨레, 중앙에서 파비안 루이스, 어느샌가 파비안 루이스가 전방에 있어요. 반대편에는 흐비차 달려갑니다. 정말 빠르게 달려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르콜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바르콜라를 순간적으로 반다이크가 막으러 올라오니까 뒤로 빠져들어가는 덴벨레에게 스루 패스 한 방, 순식간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덴벨레가 볼을 잡을 때 반대편에서 흐비차, 가운데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덴벨레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결정적인 크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나가면서 흐비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생기는 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그냥 이제 뭐 안필드에서 체력적인 우위 때문에 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위칭을 모든 선수가 합니다.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면 네베스가 올라가고, 네베스가 측면으로 빠지면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흐비차가 내려가서 중앙으로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서 침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선수가 스위칭이 되니까 오늘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압박을 거는데 그 압박을 걸 때 파리 생제르맹의 이 탈압박 능력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동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오늘 경기 내내 리버풀이 정말 어려워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코너킥을 한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걷어냈을 때 덴벨레가 빠르게 달려가면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을 때 덴벨레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처리를 옆에 있는 아놀드에게 하거든요. 근데 아놀드에게 볼 처리가 되는 순간 다시 덴벨레가 아놀드한테 뜁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볼을 컨트롤을 했는데 덴벨레의 압박을 순간적으로 받고 있죠. 그리고 볼을 지키면서 아놀드가 압박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뒤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압박을 이렇게 계속 받으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달려드는 네베스에게 볼을 뺏겨요. 흐비차, 덴벨레, 바르콜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자마자 흐비차가 볼을 받는 순간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덴벨레와 바르콜라예요. 진짜 이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을 경기 내내 정말 못살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였죠. 흐비차가 볼 끌고 올라가니까 덴벨레, 바르콜라 바로 스위칭이 됩니다. 흐비차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덴벨레는 왼쪽, 바르콜라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 흐비차가 좌우로 찢어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수비를 좌우로 찢어놨을 때 흐비차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 그리고 바르콜라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바르콜라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1대1 찬스. 근데 여기서 심지어 알리송이 바르콜라의 움직임을 보고 침착하게 달려들면서 여기서 심지어 막았어요. 알리송이 바르콜라의 슈팅을 막아버렸거든요. 1대1 찬스를.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기동력도 빠르고 압박도 좋고 스위칭도 잘 되고 모든 선수가 심지어 스위칭이 되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없어서 리버풀이 막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뭐 골 기대값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찬스도 파리 생제르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 알리송이 이번 16강전에서 16번의 세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노이어가 2016-2017 시즌 8강전에서 기록했던 16번의 세이브와 동률,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토너먼트에서 1차전, 2차전 합해서 가장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됐어요. 사실 오늘 뭐 알리송이 1차전과 2차전에 선방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을 정말 압도하는 모습을 1차전, 2차전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이게 뭐 공격만 잘한 게 아니라 오늘 경기는 1차전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도 마찬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력도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을 할 때 밸런스를 앞쪽에 많이 두는 팀이에요. 공격을 할 때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가 있고요. 하키미가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비티냐 네베스,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3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버풀이 3톱이 살라, 조타, 디아스였잖아요. 요 3명의 3톱. 이 3톱을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1대1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공격이 전환이 됐을 때 요 1대1 싸움에서 진다면, 한 명이라도 순간적으로 놓친다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살라, 조타, 디아스를 완전히 꽁꽁 묶었습니다. 특히나 멘데스가 살라를 완벽하게 막았다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살라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멘데스가 일단은 로테이션도 지난 경기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충분한 상태였어요. 애초에 스피드도 빠른데 살라를 1대1로 마크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살라는 지쳐있고 멘데스는 기본적으로 체력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1대1 싸움에서 살라에게 패스가 갔을 때 오늘 멘데스가 1차전도 그랬지만 오늘 경기도 완벽에 가깝게 살라를 막았습니다. 이 장면 보면 리버풀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올 때 확연하게 나타나죠. 살라, 조타, 디아스인데 요 이제 3명을 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가 1대1로 압박을 합니다. 여기서 돌파만 되면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도 위기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놨는데 이때 멘데스가 튀어 올라옵니다. 근데 요 1대1에서 순간적으로 살라가 멘데스를 이겨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순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초반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나왔던 장면을 제외하면 멘데스가 살라를 1대1 상황에서 거의 다 잘 막습니다. 여기서 살라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멘데스가 살라를 1대1로 막고 있는데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살라가 분명히 멘데스보다 먼저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멘데스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살라를 따라잡아요. 그 다음에 살라가 볼을 끌고 안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에 결국에는 살라의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요 1대1에서 멘데스가 살라를 정말 완벽하게 묶었어요. 특히나 연장전으로 갔을 때 살라가 완전히 지쳐있고 멘데스는 여전히 팔팔하게 뛰어다니니까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넘어오는데 멘데스가 달려들면서 살라의 볼을 끊어냅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멘데스가 끊어내자마자 다시금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가져와서 공격 그리고 덴벨레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덴벨레가 결정적인 슈팅까지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이런 모습 보면 확실히 오늘 경기는 살라와 멘데스의 싸움, 요 싸움에서 살라가 멘데스에게 졌다는 거, 요게 리버풀이 오늘 파리 생제르맹에게 아주 어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고 기동력적으로도 멘데스가 빠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살라에게 의존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이번 시즌 리버풀이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격이 살라 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볼을 잡아서 뿌려주고 살라부터 어쨌든 시작이에요. 살라가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시스트도 상당히 이번 시즌에 많잖아요. 득점만큼이나.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대부분의 패스가 살라 쪽으로 갑니다. 살라가 이제 멘데스에게 막혀버리니까 살라를 통한 공격 루트가 리버풀은 순간적으로 막히면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쨌든 리버풀이 약간 밀리는 경기였다고 해도 알리송의 선방 요거잖아요. 사실 알리송이 정말 선방을 많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막아냈거든요. 아까 뭐 1대1 찬스도 막았고 이 장면도 코나테가 연장전인데 달려들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지쳤고 달려들면 돌파가 되니까 그래서 못 달려들고 약간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덴벨레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 버립니다. 타이밍 뺏으면서. 그리고 이것을 알리송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또 막아버리죠. 뭐 이런 장면들. 정말 알리송의 선방이 빛났거든요. 그러면서 승부차기로 갔는데 승부차기는 또 돈나룸마의 스페셜 페널티킥 스페셜리스트 돈나룸마가 있습니다. 누네스의 페널티킥 돈나룸마가 막아버렸고요. 완전히 이제 방향을 읽었고 커티스 존스의 페널티킥 이것도 돈나룸마가 워낙에 커요. 일단은 이제 그 승부차기를 할 때 돈나룸마를 상대했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돈나룸마가 덩치가 큰데 팔도 길어서 슈팅을 할 공간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돈나룸마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찰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티스 존스의 슈팅도 돈나룸마가 막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기본적으로 돈나룸마의 이 커버 범위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승부차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난번 뭐 유로에서 돈나룸마가 그 이탈리아가 우승할 때 승부차기로 일단은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어떤 거냐면 승부차기 승률이 돈나룸마가 100%였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돈나룸마의 승부차기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승부차기로 넘어간 순간 안필드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돈나룸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승부차기에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고 그만큼 뭐 알리송도 뭐 승부차기를 잘 막지만 돈나룸마가 너무 잘 막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가 경기 내적으로도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 승부차기로 간 다음에도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승리. 사실은 1차전도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했잖아요. 1차전도. 그만큼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특히나 덴벨레가 오늘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지만 최근 덴벨레의 골 기록을 보면요. 골을 못 넣는 경기가 없어요. 거의. 지난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 경기가 유일하게 공격 포인트를 못 올렸던 경기였고요. 최근 6경기에서 6골과 1개의 도움. 뭔가 이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에 좋기도 한데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까지 들 수 있다면 덴벨레도 이제는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들어갈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 즈음에 나왔고 연장전에 나와서 활약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이강인 선수가 요즘에 못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좀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의 베스트 11이 경기력이 정말 절정에 올라와 있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칭, 내려왔다 올라갔다. 모든 선수가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역설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그동안 주전급 자원으로 썼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중앙도 되고 측면도 되고 제로톱도 되고 모든 곳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강인을 좋아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는 이강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것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실험실이 끝나서 바르콜라, 흐비차, 덴벨레,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특히나 앞쪽에 있는 6명이 다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수든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어떤 선수든 가운데서 뛸 수 있어요. 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컨디션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요즘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못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력이 좋다. 토너먼트에서 올라가는 순간 이강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뭐 경기력이 좋아지면 챔피언스리그 더 뭐 8강, 4강 올라갔을 때 선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아주 행복할 만한 그런 경기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